한국원전은 기대 이상입니다. 여기 한국원전 기술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하버드 석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에서 첨단 과학기술 박사과정에 있는 소피아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한국에 대해 극도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K-팝, 드라마, 그리고 삼성이나 LG 같은 조립 공장 정도였죠. 고작 7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첨단 과학기술에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전공하는 원자력 분야는 더욱 그랬습니다. 원자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만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력, 고급 인력,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저는 MIT와 하버드에서 공부하면서 늘 들어왔습니다. 원자력 기술의 진짜 강국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다. 이 세 나라가 전 세계 원자력 기술을 독점하고 있고 나머지 나라들은 그저 기술을 사와서 조립하는 수준이라고 말이죠. 한국은 웃음거리였습니다. 동료 연구자들과 이야기할 때면 아시아에서 그나마 일본이 좀 하는 편이지 한국은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끝나곤 했죠. 한국의 원전이라고 해봤자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설계도를 사와서 그대로 따라 지은 것 아니겠느냐. 그런 선입견이 당연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중국이 30개 첨단기술 분야 중 23개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뉴스를 보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어떨까 궁금해졌죠.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산업이 완전히 위축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솔직히 관심도 없었습니다. 아마 중국보다도 한참 뒤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기껏해야 미국이나 일본 기술을 들여와서 겨우 몇 기 운영하는 정도? 그것도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상당할 거라고 단정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원자력에서 무슨 독창적인 기술을 가지겠어? 연구실 동료들과 농담 삼아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술 카피는 잘하지만 원천 기술은 글쎄. 하지만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한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제 모든 편견과 선입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었거든요. 연구를 위해 세계 원전 현황을 조사하던 중 믿기 힘든 통계를 발견했습니다. 2024년 기준 중국의 원전 의존도는 겨우 4.9%에 불과했습니다. 그 거대한 중국이 말입니다. 반면 한국은 무려 30.4%였습니다. 중국보다 6배 이상 높은 수치였죠. 잠깐, 이게 맞나? 저는 모니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잘못 본 것이겠죠. 한국이 중국보다 원전 의존도가 높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자료를 확인해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IAEA 데이터, 세계원자력협회 보고서, 각국 에너지부 통계까지 모든 공식 자료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한때 세계원전 강국으로 불렸던 일본의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33기의 원자로 중 고작 12기만 가동 중이었습니다. 나머지 21기는 모두 가동 중단 상태. 심지어 신규 건설 계획도 전무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어떨까요? 24기 모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기도 사고로 인한 가동 중단이 없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정보 아닌가? 저는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혹시 한국 정부가 과장된 통계를 발표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국제기구 자료들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발전량 기준으로 세계 6위의 원전 국가였습니다.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다음이었죠. 그런데 회사 단위로는 어떨까요? 한국수력원자력이 세계 2위의 원자력 발전 회사였습니다. 세계 2위?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프랑스 EDF 다음으로 한국 회사가 2위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지금까지 한국원전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3년 전 세계 원자력 발전량이 신기록을 세웠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2602테라와트시를 기록했는데 여기에 한국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신규 원전 1기를 전력망에 연결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원자력 발전 확대를 주도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이 주도했다고? 이 표현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따라가는 나라였는데 주도하는 나라라니. 원자로의 평균 설비 이용률도 놀라웠습니다. 전 세계 평균이 81.5%인데 한국은 이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이상 80% 이상의 높은 설비 이용률을 유지해온 것도 충격이었죠. 이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입증하는 지표였습니다.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한국의 기여가 상당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들이 21억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았는데 여기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는 중국과 미국, 인도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의 연간 배출량보다 많은 수치였죠. 그때부터 저는 한국 원전 기술에 대해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건설 속도였습니다. 한국의 원전 공기는 56개월, 5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 190개월의 3분의 1에 불과한 수치였습니다. 심지어 일본 다음으로 건설 기간이 짧았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저는 의심했습니다. 혹시 안전성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빨리 짓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조사하면 할수록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빠른 건설은 무리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표준화된 설계, 모듈화된 제작, 그리고 완벽한 사전 준비.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한국식 속도를 만들어낸 것이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경쟁국들의 현실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EPR 유럽형 가압경수로는 어떨까요? 핀란드의 올킬루 오토 3호기는 2005년 착공해서 2022년에야 완공되었습니다. 무려 17년이나 걸린 것이죠. 예상 공기보다 12년이나 지연되었고 건설비는 당초 30억 유로에서 110억 유로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프랑스 본토의 플라망빌 3호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2007년 착공해서 아직도 완공되지 않았거든요. 무려 18년째 공사 중입니다. 건설비는 33억 유로에서 190억 유로로 거의 6배나 폭증했죠. 6배?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중국에서 진행 중인 EPR 프로젝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타이산 1, 2호기는 그나마 완공되었지만 예정보다 몇 년씩 지연되었고 각종 기술적 문제로 몇 차례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AP처는 어떨까요? 조지아주 보글 원전 3, 4호기는 2013년 착공해서 2023년과 2024년에야 겨우 완공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7년이나 지연된 것이죠. 건설비는 140억 달러에서 340억 달러로 2.4배 증가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VC 서머 원전 2, 3호기는 아예 건설이 중단되었습니다. 90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결국 포기한 것이죠. 그런데 한국의 UAE 바라카 원전은 어떨까요? 2009년 계약 체결 후 예정된 공기와 예산을 그대로 준수하며 성공적으로 완공되었습니다. 2021년 4월 BNPP 1호기가 상업운전에 돌입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4기 모두 차질 없이 완공되어 현재 정상 가동 중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모두 지연과 비용 초과에 시달리는데 한국만 유일하게 계획대로 성공한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는 분명 남다른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낸 것일까요? 50년 넘게 원전을 건설해 오면서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유일한 기록이었죠. 미국도, 프랑스도, 일본도 모두 한 번씩은 원전 건설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킨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일관된 정책, 축적된 경험, 그리고 끊임없는 개선. 이 모든 것이 한국형 원전의 경쟁력을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조사를 계속하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2024년 블룸버그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계획되거나 제한된 원전 사업 400여 건 중 한국이 43%를 수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였죠.
43%라고? 저는 계산기를 두들겨 봤습니다. 400개 중 172개. 이건 미국이나 프랑스보다도 높은 수치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국이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걸까요? 답은 바로 실적에 있었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로 개통 설계와 원전 종합 설계를 모두 수행하는 회사였습니다. 유일하게?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도, 프랑스의 아레바도, 러시아의 로스아톰도 모두 특정 분야에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A부터 G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2013년에는 미국 건설 엔지니어링 전문지 ENR이 발표한 원자력 발전 해외 설계 부문 매출 순위에서 2년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1위? 저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순위는 당연히 미국이나 프랑스가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증거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한국이 UAE 원전을 수주한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2009년 국제입찰에서 한국은 프랑스 아레바사, 미국 지이사, 일본 히타치사 컨소시엄과 치열한 경합을 벌였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직접 UAE를 방문해서 영업을 했고, 미국과 일본도 최고위급 인사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한국의 승리였습니다. 660억 달러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한국이 따낸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저는 당시 평가 기준을 찾아봤습니다. 기술력, 경제성, 안전성, 그리고 건설 경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APR 1400 기술이 다른 경쟁 기술들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31년 만에 기술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것입니다. 1978년 고리 1호기를 외국 기술로 도입했던 그 나라가 2009년에는 자국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후속 성과들이었습니다. 2009년 요르단에 JRTR 연구용 원자로를 수출하여 2016년 완공했습니다. 2015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스마트 원자로 설계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프로젝트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죠. 15년 만에 해외 대형 원전 수주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이 우연일까요? 절대 그럴 리 없었습니다. 한국에는 분명 다른 나라들이 따라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원전 현황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중국은 분명 30기의 원자로를 건설 중이었고 곧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원전 보유국이 될 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적 성장과 질적 완성도는 전혀 다른 문제였죠. 중국의 원전들은 대부분 서구 기술을 도입한 것이었고 독자 기술은 여전히 초기 단계였습니다. 심지어 중국이 자랑하는 화룡원호도 프랑스 M310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독자 기술이라고 보기 어려웠죠. 더 심각한 문제는 안전성이었습니다. 중국의 원전들은 잦은 가동 중단과 기술적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2019년 타이산 원전에서는 연료봉 손상으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를 숨기려 했지만 결국 국제적으로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되었죠. 2021년에는 장수 성태난 원전에서 냉각수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2년에는 광둥성 다야만 원전에서 원자로 정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매년 크고 작은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APR 1400은 완전한 독자 기술로 개발된 3세대 원전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한 이후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낸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안전성이었습니다. 한국형 토종원전 APR는 피동보조급수, 냉각 기능과 항공기 충돌 대응 등을 추가하여 안전성을 극대화했습니다. 2014년 8월 규제기관으로부터 표준 설계인가를 취득한 이 기술은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창적인 기술이었죠. 중국의 기술 자립도도 문제였습니다. 중국은 아직도 핵심 부품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원자로 압력용기, 증기발생기, 원자로 냉각제 펌프 등 핵심 기자재는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죠. 반면 한국은 이미 이런 핵심 기자재들을 모두 국산화했습니다.
한국의 두산에너빌리티는 세계 3대 원전 기자재 업체 중 하나로 성장했고 증기발생기와 원자로 압력용기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건설 품질에서도 큰 차이가 났습니다. 중국의 원전 건설 현장은 품질 관리가 엄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습니다. 2020년 한 중국 원전 건설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품질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되어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인력 관리도 문제였습니다. 중국은 급격한 원전 건설 확대로 인해 숙련된 기술자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현장에서 경험이 부족한 인력들이 투입되면서 품질 저하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었죠. 반면 한국은 50년간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숙련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운영 실적에서도 한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원전 설비 이용률은 90%를 넘어서는 반면 중국의 설비 이용률은 80% 초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는 기술력과 운영 능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였죠. 국제적 신뢰도에서도 한국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UAE에서 성공적인 원전 수출 실적을 입증했지만 중국은 아직 해외에서 제대로 된 원전 수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에 수출한 원전들도 중국 자체 기술이 아닌 프랑스 기술 기반이었죠. 이 정도라면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정말 중국을 뛰어넘었을 수도 있겠다. 양적으로는 중국이 앞설 수 있지만 질적으로는 한국이 훨씬 우수한 것 같았습니다. 일본의 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때 세계 원전 기술을 주도했던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33개 원자로 중 21기는 가동 중단 상태였고 신규 건설 계획도 전무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본 원전 기업들의 몰락이었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라고 불렸던 도시바는 2017년 웨스팅하우스 인수로 인한 손실로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무려 9조 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원전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되었죠. 히타치 역시 영국 원전 프로젝트에서 3조 원 규모의 손실을 보며 해외 원전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도 터키 원전 프로젝트를 중단하면서 원전 사업 축소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원전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된 것입니다. 기술 인력 이탈도 심각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의 많은 원전 엔지니어들이 다른 분야로 이직했습니다. 원전 관련 대학 학과들도 지원자가 급감하면서 폐과 위기에 몰렸죠. 20년, 30년간 쌓아온 기술 노하우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안전 규제도 과도하게 엄격해져서 재가동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신규제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기존 원전들의 재가동에 평균 57년이 걸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원전은 10년 넘게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경제성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일본의 원전 건설비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안전성 강화를 위한 추가 설비 때문에 건설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24기 모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한울 34호기 건설까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한국은 원전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탈원전 정책이 있었지만 결국 원전 회귀로 정책이 바뀌면서 다시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죠. 기술 자립도에서도 한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은 핵연료 국산화율 100%를 달성했습니다. 중수로 핵연료부터 경수로 핵연료, 심지어 핵연료 피복관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생산하고 있었죠. 한전원자력 연료는 이제 해외로 핵연료를 수출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여전히 핵연료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가공 분야에서는 미국과 유럽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죠. 원전 기자재 분야에서도 한국이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두산에너빌리티는 세계 3대 원전 기자재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증기발생기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 점유율 20%를 차지하며 1위를 달리고 있었죠. 원자로 압력용기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원전 기자재 업체들은 어떨까요? 대부분 사업 축소나 철수를 발표한 상태였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만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예전의 기술력과 경쟁력은 많이 잃은 상황이었죠. 인력 양성에서도 한국이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원자력공학과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었죠. 정말 놀랍다.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이렇게 앞서갈 줄이야. 한때 스승이었던 일본을 이제는 한국이 완전히 추월한 것 같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미국의 반응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원자력 발전 산업 진흥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제는 원자력 시대라고 선언했습니다. 2050년까지 미국 원자력 발전 용량을 100GW에서 400GW로 4배 확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메리츠 증권 분석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 혼자서는 2030년까지 10기 착공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한국수력원자력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현재 폴란드, 우크라이나, 인도 등 여러 국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대규모 원전 건설까지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특히 최근 보글 원전 3, 4호기 건설에서 7년 지연과 2.4배 비용 증가를 경험한 웨스팅하우스로서는 추가적인 대형 프로젝트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체코 원전 프로젝트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2024년 체코 정부가 발주한 원전 4기 입찰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자격 미달로 탈락하면서 사실상 한국과 프랑스의 2파전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체코 정부는 듀코바니 원전 5, 6호기와 테멜린 원전 3, 4호기 건설을 위해 총 4기의 신규 원전을 발주했습니다. 총 사업비만 약 240억 달러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였죠. 여기서 웨스팅하우스가 탈락한 이유가 흥미로웠습니다. 체코 정부는 건설 경험과 기술력, 그리고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는데 웨스팅하우스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의 건설 지연과 비용 초과 문제가 큰 감점 요인이 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반면 한국의 APR1400은 UAE에서의 성공적인 건설 실적과 우수한 경제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체코 전력회사 CEO 다니엘 베네시는 인터뷰에서 듀코바니 원전 최종 결정은 프랑스인이 할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유력한 후보라는 의미로 해석되었죠. 블룸버그는 한국 원전 산업의 최대 강점으로 팀 코리아를 꼽았습니다. 에너지 컨설팅 회사 레디언트 에너지 그룹의 마크 넬슨 대표는 한국은 팀 코리아로 움직인다며 발주국 입장에서는 통일된 창구를 상대하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통합된 접근 방식이 복잡한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원전 수출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정부, 한수원,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등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며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반면 미국이나 프랑스는 여러 기업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때로는 상충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죠. AI 시대의 전력 수요 폭증도 한국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 1월 CNBC 인터뷰에서 AI 발전이 점점 더 큰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함에 따라 당장 내년 전력 문제가 표면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ICF는 향후 5년 내 최소 25%, 2050년까지는 최대 78%까지 전기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자력은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전력 공급, 안정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원전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된 것입니다. 과거 원전 산업을 주도하던 미국과 프랑스는 높은 비용과 공사 지연으로 신뢰도가 하락했습니다.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섬 사고 이후, 프랑스는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원전 건설에 제동이 걸렸던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꾸준히 원전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는 50년 넘게 원전을 건설해 왔고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의 이 말이 한국 원전 산업의 저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었습니다. 제 연구가 끝날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을 단순한 기술 수입국으로 여겼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은 이미 원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심지어 미국, 중국, 일본 같은 전통 강국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원자력 에너지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그 수준에 도달해 있었고, 더 나아가 세계를 리드하고 있었습니다. 체코 원전 사기 입찰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자격 미달로 탈락하면서 사실상 한국과 프랑스의 2파전이 되었습니다.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에서는 한국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죠.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서도 한국의 SMR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K원전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으로 미국이 한국의 협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된 것입니다. 한때 기술을 가르쳐주던 스승이 이제는 제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2025년 현재 한국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도 5년간 4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의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50년 넘게 원전을 건설해왔고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 원전 기술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끝없는 도전과 혁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가 따라오려 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K원전의 시대가 열렸다고 말입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한국이 세계 원전 시장을 주도할 것이고 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인류의 미래를 밝혀갈 것입니다. 한국 원전 기술의 위대한 여정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이 이 정도까지 발전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최근 선거와 관련하여 한국 원전에 대해 말이 많더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